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서울의 한적한 골목, 소담, 창밖으로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한지, 그를 바른 창문 너머로 번지는 불빛이 빗물에 젖은 돌담길을 아련하게 비쳤다. 레스토랑은 이미 마감 시간이었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인 한서연은 마지막 그릇을 닦아 선반에 올렸다. 30 중반의 그녀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수수한 복장에도 불구하고 쉽게 감출 수 없는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매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새겨놓은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7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인 히오, 차의 예비 며느리였다. 하지만 아이를 잃었다는 비극적인 사고와 함께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빛 속으로 쫓겨났다. 그날 이후 한서연은 죽은 듯이 살았다. 아니, 죽지 않기 위해 살아야 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감췄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자신만의 작은 공간인 소담을 열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피난처이자 그녀의 재능이 유일하게 발현되는 무대였다. 소담의 음식은 정직했고 그 깊은 맛은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 까다로운 미식가들의 발길을 끌었다. 서연은 주방에 불을 끄고 홀로 나왔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그날도 꼭 이렇게 비가 내렸다. 아이의 차가운 뺨을 만지지도 못한 채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날. 허씨 가문의 냉혹한 여회장, 왕 여사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직도 피부에 와 닿는 듯했다. 다 끝난 일이야, 한서연. 넌 살아남았고 그걸로 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리며 겉옷을 챙겼다. 과거는 이미 죄가 되어 흩어졌다고 그렇게 믿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 죄는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뜨거운 불씨로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고요한 골목길의 정적을 깨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마감을 알리는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담의 입구에 정확히 멈춰섰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예약을 받지 않는 시간이었다. 차가운 빗줄기 속으로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재빨리 내려 우산을 펼쳤다.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2미터에 육박하는 훤칠한 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완벽한 슈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 YJ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재계에서 얼음 심장으로 불리는 그는 감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소담의 작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재계 만찬 자리를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비에 젖은 소담의 현판을 응시했다. 비서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하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김 비서, 차에서 기다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비서는 망설였지만 곧바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차로 돌아갔다. 지훈은 스스로 문을 열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하는 풍경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이미 정리를 마친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영업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강지훈은 서연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예상외로 평범한, 아니, 오히려 수수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상대해온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보다도 흔들림이 없었다. 영업 마감인 건 압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음식이라도.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기묘한 무게를 지닌 요구였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값비싼 슈트가 풍기는 권력의 냄새. 그녀가 가장 경멸하고 멀리하려 했던 부류의 인간이었다. 따뜻한 물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았다. 작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공간을 채우는 것은 주인의 확고한 철학이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진짜를 구별해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엽차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평범한 엽차였지만 물의 온도와 우려낸 시간이 완벽했다. 그는 문득 이 여자가 만든 음식이 궁금해졌다. 내일 저녁 2명 예약하지. 죄송하지만 저희는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서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훈의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대한민국에서 감히 YJ그룹 강지훈의 예약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신선했다. 그럼 일주일 뒤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서연은 예약 장부를 꺼냈다. 지훈은 말없이 명함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검은색 바탕에 은색으로 YJ그룹 총괄 CEO 강지훈이라고만 적힌 지극히 간결한 명함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명함에 머물렀다. YJ그룹, 허씨 가문의 태아그룹과는 숙적이자 업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7년 전의 기억이 잠시 스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명함을 받아들고 예약 장부에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적어 넣을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자신의 명함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보통은 과장된 아첨을 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부담감을 드러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마치 동네 구멍가게 주인의 명함을 받은 것처럼 무덤덤했다. 차가 맛있군요. 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 쪽을 향해 섰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태도였다. 지훈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돌아보았다. 비에 젖은 창문 너머로 그녀는 이미 자신의 존재를 잊은 듯 묵묵히 예약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차에 올라타며 김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방금 저 여자 한서연, 소담의 오너 알아봐. 내가 아는 한서연이 맞는지. 김 비서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져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등장은 성가신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7년 전에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 겨우 세운 작은 집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대신 골목길을 택했다. 비를 조금 더 맞으며 걷고 싶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차가운 공기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그녀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은 레스토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낡은 건물이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오피스텔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우편함에 작은 소포 상자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호수인 703호. 그녀는 택배를 시킨 기억이 없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상자를 꺼내 들었다. 발신인의 이름이나 주소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7층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현관에 주저앉듯
상자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상자는 아주 가벼웠고 흔들어 보아도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다. 테이프는 조잡하게 붙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냈다. 상자 안에는 신문지가 구겨져 채워져 있었고 그 신문지 더미 한가운데에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천을 풀자 그녀의 눈에 익숙한 형태가 드러났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투박하게 깎인 나무 새 한 마리. 서연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새가 아니었다. 7년 전 그녀가 만삭의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직접 깎았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다. 배가 부른 탓에 칼질이 서툴렀지만 남편이 될 남자 허진우는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며 웃어주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무새의 눈 부분을 만졌다. 자신이 직접 바느질했던 푸른색 실의 감촉이 생생했다. 그녀는 분명 아이가 떠났을 때 아이의 작은 관 속에 이 나무새를 함께 넣어 보냈다. 아니, 정확히는 왕여사가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그녀에게서 이 새를 빼앗아 갔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것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인가?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상자 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구겨진 신문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신문지 한 귀퉁이에 붉은색 펜으로 거칠게 휘갈겨 쓴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아이는 살아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빗소리도 자신의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나무새를 쥔 채 바닥에 쓰러지듯 무너졌다. 7년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살아있다니. 내 아이가, 내 딸 민지가 살아있다니. 그렇다면 7년 전 그날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무엇이었단 말인가? 허씨 가문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거대한 기만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온몸을 전율시켰다. 그녀의 평온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7년간 묻어두었던 슬픔보다 더 깊고 어두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무새를 가슴에 품었다. 민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담아보는 이름이었다. 한서연은 나무새를 쥔 채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7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이는 살아있다. 6글자가 그녀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지독하게 선명하게 떠올랐다.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시작된 진통, 허둥지둥 실려간 병원, 그리고 허진우의 어머니, 왕여사의 얼음장 같은 얼굴. 그녀는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다는 비정한 통보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이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비탄에 빠질 시간도 없이 그녀는 불길한 년,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모자란 년이라는 모욕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다. 약혼자였던 허진우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 내 딸 민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7년 전의 슬픔에 젖어있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하는 어미의 집요하고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뒤졌다.
상자를 감쌌던 신문지는 최근 발행된 것이었지만 소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은 교묘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녀에게 진실의 조각을 던져준 사람은 누구일까? 허씨 가문의 원한을 품은 자일까? 아니면 뒤늦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내부자일까? 서연은 컴퓨터를 켰다. 지금 당장 7년 전 병원 기록을 뒤지는 것은 무의미했다. 태아그룹의 힘이라면 그 정도 기록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터. 그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허씨 가문이 운영하는 자선사업. 위선적인 재벌들이 비자금을 숨기거나 추악한 비밀을 감추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태아스마일 재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후원기관 목록이 떴다. 노인요양원, 장학재단, 그리고 여러 개의 보육시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민지가 살아있다면 그들은 아이를 어디에 숨겼을까?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 고정되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믿음 보육원. 태아 스마일 재단이 전액 후원하는 곳으로 특별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비공개 시설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다른 시설과 달리 언론 노출이 전무했고 후원자 방문조차 철저히 통제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이틀 뒤 서연은 소담의 문을 닫았다. 직원들에게는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둘렀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구형 세단을 렌트해 강원도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길을 몇 시간이나 달려 도착한 믿음 보육원은 보육원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CCTV,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서연은 입구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기부 의사를 밝히며 방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모든 방문은 서울의 태아재단 본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약을 하고 돌아가 주십시오. 서연은 물러나지 않았다.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보육원을 지켜봤다. 몇 시간 만에 아이들이 야외 놀이터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7세에서 8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저 아이들 중에 내 딸 민지가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담장 가까이 오려고 하면 즉각 제지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곳은 그녀 혼자의 힘으로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절망감과 함께 태아그룹에 대한 증오가 뼈에 사무쳤다.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에게는 돈도 힘도 없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소담에 찾아왔던 유일한 불청객 YJ그룹의 강지훈. YJ그룹과 태아그룹은 업계의 숙적이자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계였다. 만약 강지훈에게 태아그룹을 공격할 치명적인 무기를 slightly related to the current plot. 서연은 며칠 후 예정되어 있던 대형 케이터링 행사를 떠올렸다. 소담의 명성을 듣고 한 고급 레지던스에서 VIP 프리뷰 행사의 케이터링을 의뢰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행사의 최고 VIP가 바로 YJ그룹의 강지훈이었다. 행사 당일 서연은 다시 소담의 오너 셰프 한서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지휘하며 연회장을 누볐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서는 며칠 전 믿음 보육원 앞에서 절망했던 여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연회장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홀로 섬처럼 서 있는 강지훈이 보였다. 그는 지루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발견했음을 느꼈다. 그는 소담의 여주인을 이곳에서 만난 것이 의외라는 듯, 그러나 흥미롭다는 듯 미세한 눈짓을 보냈다. 서연은 기회를 기다렸다. 그녀는 허씨 가문과 지내던 시절 그들이 태아 스마일 재단을 통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하는지 어깨너머로 들었던 편린들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그저 추악한 재벌의 이면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강지훈이 비서와 함께 자리를 뜨려 할 때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귀에 정확히 파고들었다.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다. 한 셰프, 음식은 훌륭했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음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대표님께서 아주 흥미로워 하실 정보입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태하그룹에 관한 것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나는 이런 식의 거래는 하지 않소. 그가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 경계했다. 거래가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태아 스마일 재단, 그리고 그 재단이 운영하는 믿음 보유권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그곳을 통해 새어나가는 비자금 내역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USB를 그의 코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와 USB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닌 오직 절박함과 확신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믿음 보유권. 그가 최근 태아그룹을 조사하며 석연치 않게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왜 나지? 그리고 왜 지금인가?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명백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대표님은 태아그룹을 무너뜨릴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로부터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를 이용하시면 대표님은 태아를, 저는 제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과 지략을 가늠하고 있었다. 그는 USB를 받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명함을 다시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일 오전 9시 YJ 본사 김 비서가 안내할 거요. 이 정보가 당신 말대로 가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지도 모르지. 그는 그대로 돌아서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손에 쥔 그의 명함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재벌 CEO, 그는 그녀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지옥으로 향하는 동아줄일지라도 그녀는 잡아야만 했다. 차에 올라탄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김 비서, 어제 지시했던 한서연 건 추가해. 7년 전 태아그룹 허진우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믿음 보유권도 지금 당장. 얼음심장이라 불리는 그의 눈에 처음으로 복잡한 빛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한서연은 YJ 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사방이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뒤덮인 거대한 공간은 그녀가 운영하는 소담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는 흡수되어 정적만이 감돌았다. 김 비서가 정확한 시간에 그녀를 맞이했다. 한서연 셰프님, 이쪽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비서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 강지훈의 긴급 지시로 인한 옅은 피로감과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를 향한 날카로운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최고층, 총괄, CEO 집무실. 문이 열리자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강지훈의 성격을 반영하듯 집무실은 극도로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그는 이미 창가에 서서 아침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의 기척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왔소? 약속대로 왔습니다. 서연이 덤덤하게 대답하며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아 스마일 재단이 믿음 보육원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식자재 및 물품 과다 청구, 유령 기부금 처리 내역의 일부입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내민 USB가 아닌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정보 이미 확인했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USB를 집는 대신 다른 파일 하나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이게 김 비서가 밤새 확인한 거요. 파일의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었다. 첫 장은 7년 전 자신이 입원했던 태아그룹 소속 병원에서 발급된 사망 진단서 사본이었다. 신생아, 사인 불명,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다음 장에는 몇 년 전 해외로 도피한 담당 간호사의 비공식 진술서가 있었다. 왕 여사의 지시, 아이는 건강했음. 태어나자마 SRS,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고 산모에게는 사망했다고 보고하라는 협박을 받음. 그리고 마지막 장,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믿음 보육원의 놀이터를 배경으로 찍힌 7살 남짓한 여자아이의 사진. 몰래 찍은 듯 초점은 흐릿했지만 아이의 갸름한 얼굴형과 짙은 눈매는 어린 시절의 서연, 그리고 허진우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민지, 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7년간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녀는 사진을 쥔 채 바들바들 떨었다. 내 딸, 살아있었어, 정말로.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7년간 굳어있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강지호는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름은 백하은으로 바뀌었더군. 왕 여사가 자신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겠지. 당신 아이는 죽은 게 아니오, 한서연 씨. 태어나자마자 도둑 맞은 거지. 그는 왕 여사의 잔혹한 계획을 읊었다. 재벌가와의 정략 결혼을 원했던 왕 여사에게 배경 없는 고아 출신의 서연은 처음부터 눈엣 가시였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녀는 서연과 아들 허진우를 완벽하게 갈라놓기 위해 아이의 죽음을 위장하고 서연을 빈손으로 쫓아낸 것이었다. 서연의 눈물이 멎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들어찼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아이를 통째로 짓밟은 자들. 허씨 일가, 왕 여사. 절대로 용서 못해. 혼자서는 불가능하오.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가져온 그 비자금 내역, 그건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돌멩이 하나에 불과해.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하오. 그리고 당신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내 밑으로 들어오시오.
그것은 명령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YJ그룹 FB 사업부 총괄 디렉터 자리요. 지훈이 말했다. 어젯밤 당신의 케이터링을 보고 결정했소. 당신의 재능은 그 작은 골목 식당에 썩히기엔 아까워. 당신의 능력으로 YJ의 FB 부문을 최고로 만드시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YJ의 모든 자원,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팀, 그리고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겠소. 당신이 그 아이 하은이를 되찾을 때까지. 이건 동정이 아니오. 철저한 비즈니스요.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소담의 직원이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자 직원의 겁에 질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셰프님, 큰일 났어요. 웬 남자들이 와서 가게를 전화기 너머로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욕설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소담에 무슨 일이? 강지우는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파악했다. 왕 여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이 믿음 보육원 주변을 맴돈 것을 눈치챈 게 틀림없었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지금 즉시 보안팀 2팀 소담으로 투입해 현장 확보하고 거기 있는 불청객들은 경찰서 말고 YJ 보안실로 조용히 데려와.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 김 비서의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려오기 무섭게 지시가 떨어졌다. 서연은 YJ 그룹의 무시무시한 실행력에 압도당했다. 강지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소. 당신은 이미 그들의 표적이 됐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다시 한번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선택하시오, 한서연 씨. 과거의 폐허 속에서 소담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당신의 딸이 있는 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당신의 분노와 재능을 증명해 보이시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태아그룹의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딸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7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분신.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USB를 집어 강지훈이 내민 계약서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태아그룹을 무너뜨리고 제 아이를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김 비서. 그가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한서연 디렉터에 거쳐 YJ 시그니처 타워 펜트하우스 2호실로 즉시 준비해 보안 등급 최상으로. 그리고 소담은 오늘부로 YJ 캐피탈 명의로 인수하고 전면 리뉴얼에 들어가. 한 디렉터는 오늘부터 YJ 그룹 소속이니까 그것은 완벽한 보호 선언이었다. 그녀를 단순한 직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안전한 요새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강지우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환영하오, 한서연 디렉터. 이제부터 당신의 시간은 YJ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복수를 위해 쓰이게 될 거요. 서연은 그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YJ 시그니처 타워 펜트하우스 2호실. 한서연의 새로운 거처는 그녀의 예전 삶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소담의 아늑한 온기 대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제공한 완벽하고 호화로운 요새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꿈처럼 돌이켜 보았다. 소담은 YJ 캐피탈 명의로 넘어가 리뉴얼이라는 명목하에 완벽하게 보호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식당의 셰프가 아닌 YJ 그룹 FB 사업부의 총괄 디렉터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삶은 강지훈과의 계약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딸아이 백하은의 사진이었다. 강지훈이 건넨 그 흐릿한 사진. 그녀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결의를 다졌다. 슬픔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분노와 아이를 되찾겠다는 확고한 목표뿐이었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입사 바로 다음 날 그는 그녀를 집무실로 불렀다. YJ 그룹의 FB 부문은 수년간 정체 상태여. 그는 거대한 조직도를 그녀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호텔, 리조트, 단체 급식까지. 총체적인 부실이야.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그것은 동정심 많은 보호자의 배려가 아닌 냉철한 CEO의 시험대였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이용하되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려 했다. 한서연은 그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조직도를 집어들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혁신을 위한 시간 말입니다. 그녀는 지독하게 일에 몰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소담을 운영하며 쌓아온 현장 중심의 전략은 YJ 그룹의 고인물 같던 FB 부문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슬픔을 에너지로 승화시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업무 보고를 묵묵히 받았다. 그는 그녀의 추진력과 정확한 판단력에 내심 놀랐다. 7년간 작은 식당에 묻혀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움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태아그룹을 상대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상호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강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강원도 믿음보육원에 YJ 그룹 차원의 기부 물품을 전달할 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다. FB 부문의 신임 디렉터로서 한 디렉터가 직접 주방 설비와 식자재 기부건을 총괄하시오. 내일 아침 출발이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믿음 보육원. 그녀의 딸이 갇혀 있는 곳.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그녀를 위해 판을 짜준 것이다. 그는 태아그룹이 후원하는 시설에 YJ 그룹의 공식 방문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목이 메는 것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7년 만에 드디어 딸아이를, 자신의 민지를 직접 보러 가는 길이었다. 다음 날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강지훈과 함께 세단 뒷좌석에 앉았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억하시오. 지훈이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YJ 디렉터 한서연이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감정적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압니다.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에게 다짐한 말이었다. 7년 만에 만나는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두꺼운 얼음벽을 치고 있었다. 보육원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태아재단의 입김이 닿은 원장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강지훈과 YJ 그룹의 방문은 그들에게도 예상 밖의 압박이었을 것이다. 아이고, 강 대표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원장의 과장된 환대에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꾸했다. YJ도 사회 환원에 관심이 많아서 말이오. 한 디렉터. 서연은 앞으로 나서며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기부 물품 내역입니다. 아이들 영양 상태와 주방 설비 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녀는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는 내내 오직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려 했었다. 마침내 그들이 야외 놀이터를 지나는 순간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아이들이 무리 지어 놀고 있었다. 교사들의 엄격한 통제하에 움직이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서연의 눈은 미친 듯이 아이들을 훑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네 옆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 흑장난을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 바로 그 아이, 백하은. 서연의 딸이었다. 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이는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그늘진 얼굴, 그리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낯선 모습. 7년 전 자신이 그토록 품에 안고 싶었던 아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어른들의 무리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은 서연을 그저 처음 보는 사람으로 인식할 뿐 아무런 감흥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무심한 시선이 서연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내 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간신히 버텼다. 원장이 무어라 떠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아이를 눈앞에 두고도 아는 척조차 할 수 없는 어미의 심정.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때 하은이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작고 투박한 돌멩이였다. 아이는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에서 서연은 7년 전 뱃속의 아이를 위해 나무새를 깎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일까? 강지우는 아이가 아닌 한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슈트 재킷을 하얗게 피가 몰릴 정도로 움켜쥔 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원장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단지 조금 잠겨 있을 뿐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방 동선이 비효율적이군요. 이쪽 벽면을. 그는 그녀의 그 엄청난 자제력에 속으로 놀랐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목격하는 듯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지옥 불을 견뎌내는 강인한 모성애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비즈니스 외의 감정을 느꼈다. 이 연약하지만 강철 같은 여자에 대한 기묘한 경외감이었다. 주방 실측은 끝난 것 같군. 강지훈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가 서연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나머지 서류 절차는 원장실에서 마무리하지. 한 디렉터, 수고했소. 그는 그녀에게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주며 원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하은이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서연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지훈의 뒤를 따랐다. 지금 감정에 휩쓸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강지훈의 말이 옳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해가 지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이를 만났다는 안도감, 아이가 자신을 모른다는 절망감, 그리고 아이를 저곳에 가둔 자들에 대한 살해,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다림질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물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반드시 내 손으로 저곳에서 꺼내오겠어. 그녀의 중얼거림을 강지우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얼음 같던 동맹에 뜨거운 모성애라는 불씨가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믿음 보육원에서 돌아온 한서연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마련해준 펜트하우스에서 딸아이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을 지새웠지만 낮이 되면 YJ그룹의 FB 총괄 디렉터로서의 가면을 완벽하게 썼다. 그녀는 YJ그룹의 만성 적자 부문인 호텔 레스토랑 체인을 수술대에 올렸다. 밤샘 회의와 날카로운 현장 분석, 그리고 소담에서 보여주었던 그녀만의 철학이 담긴 혁신안. 그녀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강지우는 그녀의 제안을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승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YJ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동안 강지우는 외부에서 태아그룹을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7년 전 서연의 담당 간호사 진술과 믿음 보육원의 비자금 내역을 YJ 법무팀과 최고 회계법인에 넘겼다. 태아그룹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불시 감사, 태아그룹 주가의 미세한 하락, 그리고 왕 여사와 관련된 과거 사건들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 요청. 강지훈의 공격은 치밀하고 조용했다. 그는 왕 여사가 한서연이라는 과거를 다시 돌아볼 틈도 없이 현재의 위기로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늦은 밤, 펜트하우스가 아닌 YJ 본사 집무실. 두 사람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둔 전략적 동맹이었다. 서연은 새로 개편할 호텔 메뉴 구성을 브리핑하면서 동시에 태아그룹 내부의 약점을 짚어냈다. 왕 여사는 허진우 대표에게 그룹 승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강지우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주목했다. 그녀는 7년 전어 씨 가문에서 겪었던 모욕과 상처를 단순한 트라우마로 남겨두지 않았다. 그것을 날카로운 빗으로 갈고 닦아 적의 심장을 겨누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허진우, 그가 가장 큰 약점이 되겠군. 지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서연의 FB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되고 그녀의 이름이 업계에 다시 한번 각인될 무렵 서연은 하은이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YJ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믿음 보육원의 정기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예술, 그리고 요리 치료 프로그램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열망을 지우는 읽었다. 강지훈은 즉각 의도를 파악했다. FB 디렉터가 직접 참여하는 요리 교실이라. 명분은 충분하군.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태아 재단 측이 거부할 수 없도록 대대적인 언론 홍보와 함께 믿음 보육원 측에 공식 후원 의사를 전달해 YJ의 인도주의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계획은 세워졌다. 하지만 믿음 보육원의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서연은 매일 밤 하은이의 사진을 보며 수십 번씩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선생님이에요. 하은이는 뭘 좋아해요? 아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웃어줘야 할까?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가 내가 내 엄마야.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강지훈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감정적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친다. 아이는 7년간 백하은으로 살아왔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7년 만에 만난 딸아이가 자신을 밀어내면 어떡하지? 왕 여사가 아이에게 자신에 대해 얼마나 끔찍하게 말해두었을까? 그녀의 전략적 인내는 아이를 되찾고 싶은 어미의 본능과 매일 밤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하은이를 위한 그녀의 마음은 애끓었다. 태하그룹은 강지훈의 덫에 걸려들었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알 수 없는 자금 압박으로 곤혹을 치르던 왕 여사에게 YJ그룹의 선의를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언론의 재벌의 사회공헌으로 대대적으로 포장된 이 행사를 막는 것은 태아그룹의 이미지의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왕 여사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YJ의 기부명단에 올라온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7년 전 쫓아냈던 그 미천한 계집. 하지만 그녀는 서연이 감히 자신의 딸을 찾으러 보육원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YJ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연을 이용한다고만 생각했다. 결국 믿음 보육원으로부터 공식 승인 메일이 도착했다. YJ그룹 FB 총괄 한서연 디렉터님의 희망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 방문을 환영합니다. 서연은 모니터에 찍힌 글자를 보며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다. 드디어 아이에게 합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방문일 전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아이들과 만들 쿠키, 반죽을 미리 준비했다. 7년 전 뱃속의 민지를 위해 만들었던 그 나무새처럼 그녀는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차려주는 엄마의 밥상이었다. 강지훈이 늦은 시간 그녀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쿠키 반죽을 만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보안팀이 외부에서 대기할 거요. 원장이나 교사들이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즉시 움직일 거야. 그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의 말에는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YJ의 한서연 디렉터니까요. 그리고 하은이에게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줄 선생님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되새겼다. 내일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학용품 세트와 그 안에 몰래 숨겨둔 작은 나무새 한 마리. 7년 전 자신이 깎았던 그것과 똑같이 생긴 새로 깎은 나무새였다.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이어줄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강인한 모성애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이 처절한 싸움을 응원하고 있었다. 너무 애쓰지 마시오. 아이는 느낄 거요. 그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서연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버텨주는 것임을 알았다. 태아그룹을 향한 그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한서연이 딸을 되찾는 그날까지 이 위험한 동맹은 계속될 터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가 이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믿음 보육원의 강당은 어색한 활기로 가득 찼다. YJ그룹이 설치한 반짝이는 새 조리기구들과 화사한 장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시하는 듯한 원장과 교사들의 경직된 미소가 공존했다. 한서연은 YJ의 로고가 밝힌 깔끔한 셰프복을 입고 아이들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다정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쿠키를 만들 한서연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준비한 반죽과 재료들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 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낯선 방문에 신기해하며 떠들었지만 한 아이만은 달랐다. 백하은. 서연의 딸은 강당 구석에서 겉돌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하은이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그 작은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쿠키 틀을 나눠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하은이에게 다가갔다. 하은이도 한번 해볼래? 여기 예쁜 별 모양 틀이야. 하은이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곳에서의 생존 방식인 눈에 띄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가 엿보였다. 서연의 가슴이 시렸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쿠키 반죽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그때였다. 하은이가 서연의 손목을 뿌리쳤다. 저리 가요. 만지지 마세요. 아이의 날카로운 외침에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원장이 질책하려는 듯 하은이에게 다가오려 하자 서연이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놀란 것뿐이에요. 제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선물 상자에서 작은 나무새를 꺼냈다. 7년 전 그것과 똑같이 생긴 이거 선생님이 만든 건데 하은이 주려고 가져왔어. 쿠키 만드는 거 싫으면 이거라도 가질래? 그녀는 나무새를 아이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하은이는 딱딱하게 굳은 채 나무새를 내려다 보았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나무의 질감. 아이는 왠지 모를 익숙함에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는 새를 움켜쥐었지만 여전히 서연을 경계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아이의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 그녀는 전쟁을 끝내야 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YJ 그룹 본사.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태하그룹의 실시간 주가 차트를 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시작해. 그 한마디와 함께 7년간 준비된 혹은 한서연을 만난 후 완성된 거대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YJ 법무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태아 스마일 재단의 횡령, 배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150건 포함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7년 전 서연의 담당 간호사의 결정적인 영상 증언과 하은이와 서연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 YJ가 보육원에서 몰래 확보한 하은이의 머리카락과 서연의 것을 대조한가 언론사로 전송되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태아그룹 7년간 총수 손녀 납치 은폐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거래 정지를 명령했고 채권단은 일제히 자금 회수, 콜옵션을 통보했다. 왕 여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믿음 보육원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의 핸드폰이 불이 난 듯 울렸다. 태하그룹의 붕괴 소식을 알리는 속보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확인했다. 백하은 7 YJ그룹 한서연 디렉터의 친자로 밝혀져. 그녀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볼 뿐이었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차가 YJ 본사로 향하는 대신 태하그룹 본사로 방향을 틀었을 때 서연은 지훈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이 전쟁의 끝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복수의 완성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그녀의 손으로 직접 과거를 매듭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태아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왕 여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쏟아지는 보고를 받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 감히 강지훈 그놈이, 그리고 한서연, 그 천박한 것들이.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에 다리가 풀렸다. 아들 허진우는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어머니만 찾고 있었다. 왕 여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모든 것이 YJ그룹의 음해이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서연이 증거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긴급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열리는 태하그룹 컨퍼런스 홀. 왕 여사는 수척해진 얼굴로 단상에 올라 이 모든 사태가 YJ의 적대적 MA를 위한 음모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저들은 태하를 무너뜨리기 위해 7년 전에 비극까지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였다. 컨퍼런스 홀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7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고아 한서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낡은 환자복 차림이 아니었다. YJ그룹 총괄 디렉터의 직함이 달린 완벽한 슈트 차림.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얼음장 같은 얼굴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전현이 감히 어디라고. 왕 여사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강지훈의 보안팀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서연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왕 여사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전체를 압도했다. 7년 전의 비극을 날조했다고요? 왕 여사님, 당신이 말하는 그 비극이 바로 접니다. 그녀는 왕 여사 옆에 멍하니 서 있는 허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내 딸 민지입니다. 허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민지는 죽었다고. 그는 진실을 몰랐던 듯했다. 서연은 그를 향해 차가운 조소를 보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어머니 치마폭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며 사세요. 하지만 왕 여사, 당신은 다릅니다. 서연은 스크린에 7년 전 간호사의 영상 증언을 띄웠다. 왕 여사님이 시켰어요. 아이는 건강했어요. 그리고 다음 장, 그녀와 하은이의 DNA 검사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당신은 내 아이를 훔쳤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제국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았습니다. 왕 여사는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전현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더 큰 소리에 묻혔다. 컨퍼런스 홀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왕 여사 씨, 허진우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왕 여사와 허진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왕 여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강지훈, 한서연.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의 저주는 텅 빈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허진우는 넋이 나간 채 서연을 바라보며 민지가 살아있다고? 라는 말만 중얼거리며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홀 안의 모든 주주와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자신의 손으로 7년의 지옥을 끝내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잃어버린 7년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차가운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행동이었다. 7년간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아이를 되찾을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태아그룹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스캔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왕 여사와 허진우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언론의 광풍이 잦아들 무렵 한서연은 강지훈의 법무팀이 확보한 완벽한 법적 서류를 들고 다시 한번 강원도를 찾았다. 믿음 보유권. 이번에는 YJ의 디렉터도 비밀스러운 자원봉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민지라는 이름이 적힌 친자 관계 확인서와 양육권 판결문을 든 하나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 엄마로서 그곳에 섰다. 보유권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뒤였고 원장과 교사들은 모두 교체되어 침울한 분위기였다. 서연은 곧장 하은이가 머무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창가에 쭈그리고 앉아 며칠 전 서연이 주었던 그 나무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문 앞에 멈춰서서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다. 하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은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선생님, 아이는 며칠 전 자신에게 상냥했던, 하지만 두려웠던 그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더 이상 YJ 디렉터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7년간 잃어버렸던 딸을 마주한 한 명의 엄마였다. 하은아, 아니, 민지야. 그녀가 아이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선생님이, 아니, 엄마가 널 데리러 왔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감쌌다. 하은이는 이 낯선 감촉과 엄마라는 단어에 혼란스러워하며 몸을 뒤로 뺐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7년 전 자신이 깎았던 낡고 빛바랜 원본 나무새였다. 이거 기억나니? 하은이는 2개의 나무새를 번갈아 보았다. 새로 받은 것과 낡은 것. 아이는 낡은 나무새에서 나는 희미하고 오래된 냄새, 그리고 손에 익은 듯한 그 감촉에 이끌려 손을 뻗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7년의 시간을 거슬러 엄마의 흔적을 만졌다. 이거, 그래, 이건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우리 아기를 위해 만들었던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은이는 엄마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는 서연의 손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YJ 시그니처 타워 펜트하우스에 아이를 위한 방을 완벽하게 꾸며두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뎠다. 하은이에게 펜트하우스는 너무 크고 낯선 공간이었다. 7년간 보유권의 엄격한 규율에 갇혀 살았던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자유와 풍요는 오히려 두려움이었다. 아이는 말을 잃었다. 서연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도 이내 입을 다물었다. 엄마라는 단어는 아이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YJ 그룹의 업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집에서 하은이를 위해 요리를 했다. 그녀가 소담에서 손님들에게 내어주던 그 정성스러운 음식을 이제 오직 딸아이만을 위해 만들었다.
밤마다 하은이는 악몽을 꾸었다. 왕여사의 차가운 얼굴이나 보육원의 어두운 복도를 꿈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7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모든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이를 달랬다. 괜찮아, 민지야.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강지우는 태아그룹의 남은 자산들을 정리하며 YJ 제국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길은 자꾸만 서연과 하은이가 있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는 업무 보고라는 핑계로 매일 저녁 그곳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심장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말없이 하은이가 그린 그림을 봐주었고 서연이 만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하은이에게 화려한 인형 대신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두꺼운 백과사전이나 복잡한 조립 모형을 선물했다. 하은이는 처음에는 그를 무서워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그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하은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7년의 복수를 끝낸 여자는 이제 완벽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자신의 차가운 심장이 알 수 없는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두 모녀를 자신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하은이가 또다시 악몽을 꾸다 일어났다. 서연이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엄마, 무서워. 아이가 울먹이며 서연의 품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7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단어였다. 서연은 하은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마침 그날도 업무차 들렀던 강지훈이 그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두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7년의 상처가 드디어 아물기 시작하는 그 거룩한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하은이는 백하은이 아닌 한민지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낯선 펜트하우스는 이제 따뜻한 집이 되었다. 민지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다. 서연은 YJ그룹의 FB 부문을 대한민국 최고로 올려놓았고 강지훈은 그녀에게 소담을 다시 돌려주었다. 소담은 이제 서연과 민지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비가 내리는 늦가을 저녁이었다. 1년 전 서연이 절망 속에 서 있던 바로 그 계절이었다. 서연은 새로 입학한 유치원에서 민지를 데리고 나오는 길이었다. 엄마, 오늘 이거 그렸어요. 민지가 종이 한 장을 흔들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서연, 딸 민지,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키가 아주 큰 아저씨, 강지훈이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우산을 펼치려 할 때였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빗속을 뚫고 그들 앞에 멈춰섰다. 강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1년 전 소담을 찾았던 그날처럼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아주 큰 검은색 우산 하나를 펼쳤다. 그리고 서연과 민지가 비를 맞지 않도록 두 사람을 자신의 우산 안으로 끌어당겼다. 우산이 두 모녀의 머리 위를 완벽하게 감쌌다. 아저씨, 민지가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자신과 딸을 감싸는 그 넓은 우산을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지훈의 단단한 팔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7년의 복수를 함께한 동지에도 냉철한 CEO의 계산도 아닌 오직 한 여자를 그리고 한 아이를 지키는 남자의 따뜻한 온기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차갑고 냉철한 재벌 CEO였지만 이제는 아이를 잃고 쫓겨났던 그녀와 그녀의 딸,
그 두 모녀를 자신의 세상 안으로 기꺼이 품었다. 세 사람은 하나의 큰 우산 아래 빗줄기를 헤치고 따뜻한 차를 향해 함께 걸어갔다. 그들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